학교 신문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지식과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얻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캠퍼스, 먼저 조선대학교에서 발간한 조대신문부터 낱낱이 살펴볼게요. 네, 국회에는 없는 청년 정책, 정외과 50인이 제안하다라는 제목으로 황치웅 통신원과 안용현 기자가 기획 기사를 썼습니다.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돈에 관한 정책이었다. 낮에는 대학을 다니고 밤에는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통신요금이나 교재비, 식비로 빠져나가 곧 텅장이 된다. 스펙 없이 취직하기 힘든 시대죠. 돈 없으면 더 힘들어요. 조대신문이 만난 학생 대부분의 푸념이었다. 교통비를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둘째로 많았다. 학업과 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매일 통학과 이동에 드는 비용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대중교통 없이는 학교나 직장에 갈 수 없다. 교통비는 매달 만만치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나주에서 광주로 등교한 경험이 있는 한 학생은 매달 10에서 13만 원이 교통비로 지출됐다. 통신비, 생활비, 교재비,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생에게 다달이 나가는 교통비는 큰 돈이다. 청년을 위한 정치, 청년을 위한 정책을 소리 높여 외치는 정치권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21대 국회가 새로 문을 연 만큼 이번에는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한 많은 정책들이 현실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내용 조금 더 읽어볼게요. 대학생들은 돈을 받는 것만큼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자영업자는 임대료 상승과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채용을 꺼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의 대유행 탓에 아르바이트 자리는 더욱 줄었다. 그래서 대학생은 자기 대학에서 일하며 근로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 제도를 대체로 선호한다. 학생이 취업을 준비할 때 사회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재상 하구는 인턴 제도의 확충은 물론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업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가 많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일자리 정책은 아직 기성세대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취업률 상승이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취합된 정책들을 총선 전 각 정당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장에 이어지는 기사에서 왜 이런 의견들이 제대로 정치권에 전달되지 않았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는 청년의 의견이 국회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3가지로 꼽았다. 첫째, 국회가 청년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청년의 투표율이 중장년층에 비해 낮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가 고령화하면서 국회와 국회의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청년의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조대신문이 인터뷰한 학생 대부분이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는데 기초적인 생계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IMF 위기를 거치면서 청년의 관심사가 정치에서 경제, 생활, 복지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국민의 선택 전에 정당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경선 비용도 만만치 않고 공천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선뜻 나설 20, 30대 청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도적으로 청년이 국회에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다고 설명한 최 교수는 앞서 말한 3가지 이유로 청년의 요구가 정책에 잘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정치권에서는 조직된 집단의 목소리에 먼저 주의를 기울입니다. 개인은 결국 개인일 뿐이죠. 최 교수의 이 말처럼 청년에게는 지금보다 더 큰 목소리가 필요하다. 개인들의 작은 소리를 모아보는 것은 어떨까?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를 이끈다는 그의 말처럼. 네, 청년 정책이 현실적으로 많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것이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화 소식을 알아볼게요. 허수현 기자가
창백한 말이라는 소설을 추천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회오리 바람 속 어딘가라는 제목을 내걸었네요. 표지를 보고 딱 이 책이다 할 때가 있다. 소설 창백한 말의 서늘한 표지는 책 내용을 궁금해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했다. 제목만 봐서는 도저히 감이 오지 않는 책이었다. 천천히 머릿말부터 읽어보니 창백한 말의 소재는 좀비였다. 하지만 보통 좀비 소설과 다르게 바이러스가 퍼지고 시체가 다시 살아난 지 26년 뒤 이야기를 그리고 있었다. 소설 속 세상은 특권을 누리며 안전하게 사는 면역자와 시체로의 변이를 막는 비싼 약에 의존하는 바이러스 보유자로 나뉜다. 이미 정부는 정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거리에는 보건군이라고 불리는 시체 처리반이 돌아다닐 뿐이다. 이런 상황의 이야기가 제약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싱글맘, 위선적인 기업가, 진실을 파헤치는 연구자의 시점과 맞물려 전개된다. 소재와 줄거리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 기자의 책 추천 이유를 덧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설을 읽으면서 느낀 건 똑같은 육체만 있을 뿐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회오리 바람 속 그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의 본 모습은 실현 앞에 당당히 나타난다. 우리도 어쩌면 지금 코로나19라는 회오리 바람 안에 있는지 모른다. 불법 마스크 판매, 사람들을 향한 불신 등 창백한 말은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 우리가 서 있는 회오리 바람 속 어딘가에서 창백한 말은 인간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창백한 말의 질주를 멈출 수 있는 건 척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다. 네, 계속해서 다음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요. 그 N번방 사건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여러 측면이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최윤진 기자가 작성을 했고요. N번방이라는 특정한 사건뿐만 아니라 단톡방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대학 내 성폭력 사건 등 전반적인 사회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글입니다. 많은 전문가는 문제의 현상에 대해 성평등에 대한 무감각과 성 관련 교육의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다. 성장기에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접함으로써 잘못된 성인식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성장기 전에 올바른 성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성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미취학 연령대부터 성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 방식도 음란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무조건 못 보게 하는 폐쇄적인 성교육보다 왜 음란물을 많이 보면 안 좋은지, 성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알려주는 게 좋다고 한다. 성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수업 과목으로 포함돼 있지만 선택 과목 중 하나인 보건과 기술과정 과목에서만 이를 다루므로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남녀 학생을 구분해 교육하거나 시대 변화와 동떨어진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서 올바른 성인식을 심어주기에 많이 부족하다. 특정 집단의 잔혹한 범죄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성의식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기사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N번방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고 많은 사람이 잘못된 사회에 분노하고 있다. 대학도 하나의 작은 사회로서 유사 N번방 사건들로 가득하다. 이곳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소리를 내고 들어줘야 한다. 자, 이번에는 카이스트 신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책 소개부터 만나볼까요? 변성훈 기자가 추천하는 책, 총보다 강한 실입니다. 실에 새겨진 인류의 기억이라는 제목의 글 제가 읽어볼게요. 글을 뜻하는 영어 단어 텍스트는 직물을 의미하는 텍스타일과 같은 어원에서 왔다. 옷은 시간에 따라, 지역에 따라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다양하게 변화하며 인류의 삶과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그 영향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에도 스며들어 있다.
옷은 인간이 누린 가장 오래된 문화이며 인문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책은 옷이 인류사에 가한 영향력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조명한다. 식물 섬유로부터 실을 뽑게 되는 과정을 파헤치고 중국의 비단, 잉글랜드의 양모 등 섬유와 옷감이 문화권의 발달에 미친 영향을 소개한다. 옷감은 국가 간 혹은 대륙 간 교역의 핵심 물품이었고 때로는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자원이었다. 인류사를 옷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조명해보는 흥미로운 책인데요. 색다른 인문학적 시각을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소개를 조금 더 읽어볼게요. 옷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신분의 표출과 과시의 목적으로 소비되기도 했다. 다양한 신분제 문화권에서는 신분마다 입을 수 있는 옷의 색이 달랐다. 유럽의 지배층은 권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해 만들기 어렵고 화려한 레이스를 옷에 주렁주렁 달고 다녔고 실크로드를 통해 거래되는 비단에 비싼 값을 치렀다. 전 근대까지의 옷 문화는 지배층의 사치를 통해 역사 속에서 발전했다. 황금 양의 털은 고대부터 다수의 문화권의 신화로 나타난다. 가장 잘 알려진 신화는 황금 양털을 구하기 위해 원정을 나선 이하손의 모험 이야기이다. 고대의 황금실은 대단한 사치품으로 취급되었으며 주로 왕들의 옷을 장식하는 데 쓰였다. 황금실로 짜인 옷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옷에 대한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같았다. 옷을 향한 관심은 새로운 옷감의 발견과 교역의 활성화, 더 나아가 역사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옷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역사를 이해하고 문화를 해석하며 철학까지 유추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흥미로운데요. 좀처럼 만나보기 힘든 신선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천사 마무리 부분까지 빠짐없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역사를 이해하면서 군사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국가 간 역학관계 변화를 토대로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것이 많은 역사서의 관점이라면 이 책은 옷 문화의 발전과 역사의 흐름을 엮어서 설명한다. 옷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모습을 구별하기 위한 도구로 귀중한 무역 자원으로 역사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영향을 주고받았다. 긴 세월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사서와 같이 옷은 인류의 기억을 공유한다. 유신혁 기자는 영화 1917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전쟁의 측면에서 숨쉬는 것들입니다. 전쟁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은 전진의 순간이다. 전쟁 속에서 전진하는 인물의 앞에는 물리쳐야 할 적이 있고 뒤에는 지켜야 할 고향이 있다. 인물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구조, 체제 혹은 이념에 의해 만들어진다. 철저히 집단적이고 거시적인 전진의 과정 속에서 군인 각자의 개인적 삶과 전쟁터 한편에서 삶을 이어나가는 수많은 작은 존재들은 보조적 요소로 전락한다.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다룬 많은 작품이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전쟁을 묘사해 왔다. 1917은 이러한 일반적 전쟁 서사의 구조와 형식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영화는 전진하는 인물이 아닌 측면을 향해 달려가는 인물을 보여준다. 주인공 블레이크와 스코필드는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인물이 아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아군의 다른 부대에 편지를 전달하는 일이다. 편지는 예정되어 있던 공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다. 두 사람은 물리적인 진행 방향을 보아도 그들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를 생각해 보아도 적진을 향한 전진의 방향과 정확히 수직으로 달려간다. 영화는 스크린 속에서의 시간과 관객의 시간이 1대1로 맞물리게 함으로써 전쟁터에서의 삶을 가감없이 전달한다. 이러한 형식과 주제의 조응을 통해 1917은 강렬한 영화적 체험을 선사하며 전쟁을 바라보는 신선한 시각을 제공한다. 자, 이번에는 생명화학공학과의 이기윤 학우가 기고한 글 만나보겠습니다.
제목이 다이어리 한 권 다 쓰기인데요. 한 해 동안 다이어리를 제대로 다 쓰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이어리 한 권 다 쓰기가 어려울까? 아마 다이어리를 쓰게 된 계기들은 매체에서 전하는 일기 쓰기의 효과를 듣거나 혹은 소설,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서 묘사하는 다이어리의 낭만적인 모습 접하는 것 등이 있을 것이다. 비교적 최근에는 다꾸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서 여러 콘텐츠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연출이다. 결국 일기의 본질은 글이다. 그런데 사실 생각을 글로 직접 적는 과정은 굉장히 고단한 과정이다. 거칠더라도 하나의 글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것은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꽤나 고통스럽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지식과 생각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이치가 맞도록 써 내려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신경을 여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일기는 약간 다르긴 해도 결국 비슷하다. 하루 일과 중 겪은 인상적인 일을 선정하고 그 일을 둘러싼 정보들, 내 생각들을 중구난방 낙서가 아닌 글로 써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글을 쓴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이어리조차 1년에 한 권을 다 채우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신문에 칼럼을 똑부러지게 써냈으니 스스로 칭찬 한번 해줄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어렵게 쓴 글 조금 더 읽어볼게요. 다이어리 쓰기의 본질을 잘 알고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무작정 보기 좋은 다이어리를 써 나가려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은 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다면 다이어리에 품고 있는 기대는 잠시 내려두고 간단한 개요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살을 불려나가는 식으로 일기 쓰기를 시작했다면 결국 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부풀린 기대가 다이어리를 쉽게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학교 신문은 여기까지 읽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